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새하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69주년 현충일입니다. 우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선열과 그 유족분들 또한 그 상위 군경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가 지난해 6월 6일부터 그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제가 이런 계속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주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이제 제22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이제 어제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2명이 참석해서 190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무효표가 나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구성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일단 선출이 돼야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는 걸 확정을 짓고, 그 배정이 돼야만이 의장단과 부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의장 선출하는 날하고 그 다음 날인가 연속으로 해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연속으로 해서 의장 선출하고 부의장 선출 절차가 같이 있었고, 그 후에 상임위원도 선출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의장단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장,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는 이제 좀 야당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죠. 그리고 개혁신당이 입성을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의석이 꽤 많습니다. 지역구가 없이 비례대표 의원으로만 구성이 됐지만 의석이 13석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13명 정도 되는 정당이다라고 하면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거에도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현재. 그렇지만 국회가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하고, 또한 투표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3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의 요구가 됐을 때,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192석,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192석이라고 그러면은 여당이 8석의 이탈표만 있으면은 제의 요구에서도 가결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례로 봤을 때 그 국민의힘뿐 아니라 그 안철수 씨가 하던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당 그때까지는 의석이 꽤 많았지만 그 전으로 봤을 때 뭐 정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뭐 10석 넘어간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가 선진적인 그 발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10석 이상부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아닌 경우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교섭단체는 한 개밖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거의 없죠. 그렇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무소속 몇 명하고 개혁신당하고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이 20석을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상임위원회를 이제 그 의원 비율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뭐 민주당이 한꺼번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의원 비율로 해갖고 몇 석은 어디가 가져가고 몇 석은 어디가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왔던 것이 과거 사례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제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회가 김진표 의장이 선출이 되었을 당시에 국회 원구성이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굉장히 지연이 돼서 2달 가까이 공전을 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7월 달에 원구성이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이제 현재 21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가 된 상태에서 폐기된 법률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았고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당시의 법률안이라고 하면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누가 주도를 했든 그것은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법률 체계 작구 심사에 국한해서 처리를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 간에 반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대 의견을 다뤄가지고 본회의로 이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법률 체계 작구 심사는 그러한 정치적인 분야나 정부 부처 또는 헌법기관이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이러는 거는 법률 체계 작구 심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헌법에서 정한 말 그대로 헌법에 정한 제도가 법률 체계 작구 심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법률 체계 작구 심사에 국한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고 다만 그럼에도 자기네 그 법제사법위원회 고유한 건들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 과정에서 헌법기관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 그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고 각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체계 작구심사 위의 부분을 가지고 보류를 시킨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뭐 김진표 의장도 뭐 이거의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여러 건의 법률안들이 다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체계 작구심사가 제도화를 보다 개선을 시켜야만이 이러한 반복적인 폐해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외국에서는 상임위원회보다 조금 더 위급으로 해서 상원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런 이제 검토 기구를 구성을 해갖고 거기에서 법률 체계 작구를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법률 체계의 헌법 적합성, 즉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특별검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저의구에 의해서 저희가 돼서 다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폐기가 돼버렸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번 국회 22대 국회 출발하자마자 지금 여러 건의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와 더불어 이성윤 의원 등 18인이 이제 대통령 윤석열 및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6대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건 등에서 8가지 종류의 사건을 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기간도 연장을 하고, 대통령이 연장하는 데 있어서 승인하고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1회 통보를 하고 다음에 연장할 때는 대통령이 승인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김건희 씨의 백 사건 관련된 사건과 서울 양평선 고속도로 관련된 사건들, 그런 사건들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등 웬만한 사건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나 누군가 대통령의 대통령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7월 31일에 대통령이 휴가 중인 기간에 한남동 공관이 있는 지역에서 휴대폰이 발신이 됐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7월 31일 날 대통령 명의로 개통된 전화와 이종섭 장관 간에 여러 차례, 3차례 정도 통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직후에 바로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 명령을 해서 당일에 7월 31일에 이제 사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부 보고까지 끝난 상태로 이제 인사 명령이 나는 거죠. 인사 명령이 실제 시행은 안 됐고 내부 방침으로 확정이 됐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 명령을 대외적으로 시행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날 당일에 임성근 사단장을 휴가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 절차인 게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휴가 처리를 하고 8월 1일, 2일 날 또 휴가를 임성근 사단장이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임 사단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뭐 변호사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군은 원래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군이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고, 그러면 그 해병대 수사단이 그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관련된 사건이 법률상의 수사는 아니지만 그 일종의 내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언론 보도가 나와서 순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가 확인된 순간, 이 순간 시신이 발견된 그 때부터는 사실은 그 군 수사단에 관할 건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 파악 같은 거를 경찰이 하고 경북경찰청에서 바로 수사를 들어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약 한 달 가까이 경찰청은 군 해병 수상단의 그런 수사 자료들을 기다리고서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개입을 안 했었고, 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 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자료를, 이첩했던 자료를 2명으로 줄여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경북경찰청에 통보를 한 거죠. 2명으로. 그럼 6명이 줄었는데, 일단은 사건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모든 권한들은 경북경찰청에서 갖고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최소한 관련 개입된 간부들의 인적사항 같은 거는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면 경찰청에서 파악을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군은 말 그대로 간부 명단인도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군 부대의 간부 명단이나 이런 지휘관 명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아라고 하는 지휘를 하는 거는 현행 군사법원법이나 아니면 군사경찰의 이제 직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군 통수권자지, 군 통수권자는 군 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군 정권은 말 그대로 군 영권도 갖고 있긴 하죠. 군 영권도 갖고 있지만 이제 군 영권의 지휘 계통에서는 이제 국무총리는 빠지는 거죠. 국무총리는 지휘 계통, 국방부 장관을 직접 지휘하는 계통에는 군령을 할 때는 안 들어간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17일에 광주 그 지역에서 발생한 그 집회에서 그 군 부대를 동원하는 사건에 전국 비상계엄을 하도록 했던 그 부분들이 사실 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 이제 그 전국 비상계엄은 마찬가지로 1979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될 당시에도 전국 비상계엄이 됐던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로 연결되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사태는 일단은 신속한 지휘권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군정권이나 군령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개입을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은 그거 외로 수사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해라라고 개입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군사법원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은 군 부대 내 사망 사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실치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고의적으로 사망하게 한 것 같은 경우는 살인 사건이지만, 지금 그 최상병 사건 같이 이제 그 구조 활동 중에 이제 의도하지는, 뭐 최상병을 사망하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부대 주위의 과실에 의해서 이제 최상병이 그 하천에서 급류에 떠밀려 사망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그 사건 발생 지점의 상류 쪽에서 그 상류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그 수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들어오는 양만큼 정도의 여유 그 수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를 계속 빼내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속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유속이 엄청 빠른 상태에서 구조 작전을 실시를 한 건데, 그런 구조 작전을 실시를 하려면 최소한 그 소방 쪽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 형식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그 바둑판식으로 해라라고 해갖고 해서 그 구조 병력들이 이제 거리를 두고서 이제 떨어져서 점점이 이제 각각 움직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상병이 떠밀려 나갔고, 최상병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떠밀려 나갔는데 그 중에 최상병은 순직을 했고 나머지 3명은 구조가 됐지만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군사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일반 법원 관할 사건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 아니고, 또 그 군사 기밀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밀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관할을 뭐 군사법원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그 뭐 경찰청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서 또는 해병대 수사단에 직접 그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종섭 장관 자체도 군사법원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른 말 그대로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가 과거에 김은중의 사건이라고 있었죠. 김척 그 육군 소장 별 2개인 육군 소장이 사단장 시절에 자신의 아들이 그 휴전선 GP에서 그 경계 근무 중에 의문사한 사건이었고요. 이게 자살로 해서 종결이 되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김척 장군이 이제 예비역으로 해서 전역을 하고 바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20년 가까이 해서 얼마 안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 8년 이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쯤에 순직으로 겨우 인정을 받았고 그 순직에 이르게 된 과정도 그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하면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여러 번의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국방부의 의문사 사건으로 해서 순직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지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해서 순직으로 인정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재발을 막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개정된 법률과 관련해서 국회 등에서 의견도 내고 뭐 이렇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명백하게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또는 그 국방부 조사본부 아니면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는 그 해병대 사령관 등을 통해서 그 어떠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이 내린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만 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고를 받으려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 조사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한 결과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몇 명 통보가 됐다, 뭐 조사 대상으로 통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걸 사후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고가 되고 경찰청에 이첩하기 전에 그 결과들을 받고 이첩 보류를 하도록 한 그러한 절차들은 분명히 정해진 절차에 맞게 집행된 적법한 명령 체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최상병 순직과 관련된 특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소속 간부들 개입된 사람들, 그 다음에 제3의 인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국방부 장관 등까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기무의 시사 이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